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호입니다.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지방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H자동차에서 30년을 근무했죠. 58살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치킨집 사업을 2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또 치킨집이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대기업에서 30년을 다닌 평범한 가장이 어떻게 노후 준비를 완전히 잘못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현실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년퇴직하면 뭘 해야 하지?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될 텐데. 창업이라도 해야 하나? 저는 이런 생각들을 모두 해봤고 실제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죠. 2번이나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58살 남자가 집에만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만하라고 했고 아들은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왜 세 번째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1985년 3월 저는 H자동차 공채 31기로 입사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5이었죠. 논산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이 논을 팔아서 대학까지 보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산공장 정문 앞에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드디어 대기업 직장인이 되었구나. 초봉은 45만 원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적은 돈이지만 그때는 엄청난 거였죠.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고향에 붙일 돈 10만 원, 생활비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15만 원은 무조건 적금 통장에 넣기로 했어요. 대기업만 들어가면 평생 안전하다는 아버지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첫 월급부터 적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은행에서 정기적금 통장을 개설하면서 은행 직원이 젊은 나이에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던 말이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동기들이 술 마시고 놀 때도 저는 기숙사에서 기계공학 관련 책을 읽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회사에서는 생산관리부에 배치됐어요.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들이 조립되는 과정을 관리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렵고 복잡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부품들이 하나씩 조립되어 완성된 자동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선배들도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민호야, 너는 성실하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과장님이 자주 해주시던 말씀이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공장에 나와서 장비 점검을 했어요. 입사 2년 차에는 우수사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상패를 받으면서 이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렇게 5년이 흘렀어요. 1990년 제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소개팅에서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수원 토박이었던 영숙이는 전문대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첫 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카페에서 처음 마주 앉았을 때 영숙이가 건넨 인사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 목소리에는 뭔가 편안함이 있었어요. 저는 최민호입니다. H자동차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자 영숙이 얼굴에 살짝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이네요. 부럽습니다. 영숙이의 말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5년 동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갔어요. 영숙이는 꼼꼼하고 알뜰한 성격이었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비싼 곳보다는 조용한 공원이나 박물관을 좋아했죠. 돈을 아껴서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모아야죠. 영숙이의 이런 현실적인 사고방식이 저와 잘 맞았어요. 드디어 1995년 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양가 부모님과 친척들만 모시고 했는데도 축의금으로 1,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적금 3천만 원과 축의금을 합쳐서 전세금 5천만 원짜리 수원 아파트를 구했어요.
24평 아파트였는데 그때로서는 꽤 괜찮은 신혼집이었죠. 방 2개에 거실 부엌이 분리된 구조여서 영숙이가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에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 이사 첫날 밤 영숙이가 거실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그때 저의 월급은 95만 원이었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로 매달 35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 실제 생활비는 60만 원이었죠. 영숙이도 유치원에서 일해서 월 65만 원을 벌었으니까 둘이 합치면 125만 원. 그래도 부족했어요. 생활비로 100만 원은 들어가고 적금으로 20만 원씩 넣으면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맞벌이 하면 10년 안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영숙이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로 계산해봐도 가능했습니다. 매달 적금을 20만 원씩 넣으면 5년이면 120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이잖아요. 거기에 월급도 계속 오를 테니까 집 한 채 장만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영숙이도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당신이 대기업에 다니니까 걱정 없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1992년 큰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준혁이를 안아봤을 때의 그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작고 빨간 얼굴에 꼭 담은 입술 그리고 꽉 쥔 작은 주먹. 아빠가 책임질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영숙이는 준혁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아이를 남에게 맡기고 일할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였습니다. 제 월급 95만 원으로 세 식구가 생활하려니까 빠듯했어요. 적금도 월 10만 원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꾸준히 승진하고 있었거든요. 입사 8년 차에 대리로 승진했고 연봉도 1,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준혁이가 커가면서 육아용품비는 들었지만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는 저축할 수 있었어요. 1995년에는 둘째 은지까지 태어났습니다. 딸이라고 하니까 영숙이가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되니까 생활비는 더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관리할 만했어요.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도 하고 연봉도 2,50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무엇보다 직장이 안정적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니까 이런 게 좋구나.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즈음 주변에서 학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요즘은 영어 학원 안 보내면 안 돼. 수학도 미리미리 시켜야 해. 영숙이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준혁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당시 저희 수입으로는 부담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 교육은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아껴봐야 나중에 후회한다. 은지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육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한 달 교육비만 40만 원이 나갔어요. 저축할 여유는 거의 없어졌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승진하고 있었거든요. 2000년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3천만 원을 넘었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기겠구나. 그런데 여유는 생기기는커녕 지출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 사교육비가 급증했거든요. 준혁이는 학원을 3개나 다녔고 은지도 2개를 다녔어요. 한 달 학원비만 6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교육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니까 괜찮다고 자위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아이들 교육 끝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준비하면 돼. 2005년은 저희 인생에서 중요한 해였어요. 아파트 값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살던 전세 아파트 시세가 2억 8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으니까 1억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집을 사자. 영숙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전세금 1억 5천만 원과 그동안 모은 적금 3천만 원, 그리고 대출 1억 원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진 거였어요. 등기소에서 등기증을 받아들고 나올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드디어 집주인이 됐구나. 영숙이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집 있는 사람이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나가니까 생활이 더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내 집이라는 안정감이 있어서 견딜만 했어요.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준혁이가 고3이 되면서 종합반까지 다니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 나갔어요. 은지도 중3이 되면서 진학 준비로 학원비가 늘어났고요. 한 달 교육비가 80만 원을 넘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에서 차장으로 승진했고 연봉도 5천만 원까지 올랐지만 그래도 부족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서 등록금 부담이 시작됐어요. 준혁이는 인서울 4년제 대학에 합격했는데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700만 원이니까 4년이면 2,800만 원이 들어가는 계산이었죠. 은지도 간호학과에 합격해서 1년에 6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두 아이 대학 등록금만 1년에 1,3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면 나중에 효도할 거 아니야. 영숙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고생해도 아이들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기에 주변에서 부동산 투자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동료 김 과장은 강남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고 자랑했고 이웃 박 씨는 지방 상가 건물에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민호야, 너도 투자 좀 해봐. 적금만 넣어서 언제 돈 벌어? 김 과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원금 손실되면 어떡해? 우리는 안정적으로 가자. 영숙이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괜히 위험한 짓 하지 말고 적금이나 꾸준히 넣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적금과 보험만 넣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에 넣고 20만 원씩 보험료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50세가 넘으면서 회사에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후배들이 빠르게 승진하는 걸 보면서 이제 내 시대는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장 승진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번번이 후배에게 밀렸어요. 티오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게 인사팀 설명이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7년만 더 있으면 정년이야. 정년 퇴직만 하면 퇴직금도 많이 받을 테고. 연봉도 6천만 원까지 올라서 생활에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었고요. 준혁이는 중견 IT 회사에 취직했고 은지는 대학병원 간호사가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하겠네. 영숙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게 됐거든요. 개인연금 저축에 100만 원, 적금에 100만 원씩 넣었습니다. 아파트 대출도 5년에 걸쳐 완전히 갚았어요. 이제 집도 있고 연금도 준비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원금 보장 안 되는 건 내 성격에 안 맞아. 그런데 2020년 들어서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고 회사 실적도 나빠졌어요. 구조조정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5세부터 명예퇴직 권유가 들어왔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정년까지 3년만 더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일찍 나가? 하지만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새로운 부장이 저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차장님, 이제 후배들에게 자리를 넘겨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내가 30년을 이 회사에 바쳤는데 이게 뭐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2021년 3월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5천만 원이었어요. 30년 근무한 것 치고는 아쉬운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목돈이니까 위안이 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 처음 몇 달은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30년 동안 매일 출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허전했습니다. TV 보고 책 읽고 가끔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해야 해.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58세 나이에는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경비원이나 택배 일 같은 건 있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대기업 다닌 사람이 경비원을 하다니. 그때 동서가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형님 치킨집 한번 해보세요. 요즘 대세거든요. 동서는 이미 치킨 프랜차이즈를 2개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은 기본으로 벌어요. 운영도 어렵지 않고요. 솔깃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 1년에 6천만 원이니까 회사 다닐 때 연봉과 비슷했거든요. 정말 그렇게 잘 되나? 형님 저 좀 믿으세요. 프랜차이즈니까 본부에서 다 알려주고요. 영숙이는 반대했습니다. 여보 신중하게 해요. 우리가 장사 경험이 있나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남자가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 해보자. 프랜차이즈 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 깔끔한 회의실에서 본부 직원이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는데 정말 그럴듯했어요. 평균 매출 월 3천만 원, 순수익 500만 원 이상 보장합니다. 그래프와 표를 보여주면서 성공 사례도 소개했고요. 가맹비는 2천만 원,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계산해 보니까 권리금까지 포함해서 총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어요.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6천만 원을 투자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수원역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20평 정도 되는 매장이었는데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았습니다. 권리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매일 매장에 가서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벽지 바르고 바닥재 깔고 주방 설비 들여놓는 모습을 보니까 내 가게구나 싶어서 뿌듯했습니다. 영숙이도 메뉴판 디자인이나 유니폼 색깔 같은 걸 같이 정했어요. 그래도 해보니까 재미있네요. 2021년 9월에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개업 첫날에 친구들과 친척들이 축하하러 와줘서 매출이 80만 원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되는데?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틀째부터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평일에는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겠지. 조금 기다리면 단골이 생길 거야. 한 달을 기다려봤는데도 매출이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더 줄어들었어요. 하루 매출이 15만 원까지 떨어진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매일 나가고 있었어요. 임대료만 월 300만 원, 인건비 150만 원, 재료비와 로열티까지 합치면 하루에 20만 원은 들어갔습니다. 매출이 15만 원인데 비용이 20만 원이니까 매일 5만 원씩 적자였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설명회에서는 월 3천만 원 매출이라고 했는데. 본부에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저희 매장 매출이 너무 안 나와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장님 초기에는 다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안정화됩니다. 3개월을 더 버텨봤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외식업계 전체가 얼어붙었거든요. 정부에서 사적 모임 제한 조치를 내리니까 치킨 주문도 확 줄었어요. 하루 매출이 1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영숙이는 매일 가계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벌써 3개월째 적자인데. 저도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코로나만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6개월 동안 매일 적자를 내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퇴직금 6천만 원을 모두 써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어요. 영숙이가 울먹이며 말했을 때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2022년 3월에 첫 번째 치킨집을 폐업했습니다. 권리금 3천만 원은 완전히 날렸고 인테리어비도 거의 건지지 못했어요. 총 6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첫 번째니까 경험 부족이었어. 이제 경험도 쌓았으니까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면서 두 번째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상권 분석도 직접 해보고 경쟁업체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배달 주문이 많은 아파트 단지 근처로 가자.
영통구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권리금도 2천만 원으로 줄이고 인테리어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총 투자비를 4천만 원으로 줄인 거죠.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2022년 7월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시험 삼아 주문을 많이 해줬거든요. 첫 달 매출이 1,500만 원 나왔습니다. 이번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두 달째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반경 500m 내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3개나 더 생긴 거였어요. 이럴 수가. 본부에서는 상권 보호를 해준다고 했는데 본부에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거리는 지켰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매출 분산은 예상보다 심각했어요. 같은 브랜드 매장들끼리 고객을 나눠 가지니까 개별 매장 매출이 확 줄어든 거죠. 하루 매출이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배달앱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15.9%, 요기요가 14.8%인데 거기에 배달비까지 업체가 부담하니까 실제로는 20% 넘게 떼가더라고요. 1만 8천 원짜리 치킨을 시켜도 실제 받는 돈은 1만 4천 원. 거기서 원가 1만 2천 원을 빼면 2천 원밖에 안 남았어요. 포장비랑 카드 수수료까지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장사야? 배달앱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야? 설상가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어요. 치킨 원가가 8,000원에서 1만 2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밀가루 기름값도 다 올랐고요.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적자였어요.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8개월을 버텨봤지만 결국 포기해야 했습니다. 2023년 3월에 두 번째 매장도 폐업했어요. 이번에도 3천만 원 손실이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로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2천만 원을 날려버린 거예요. 남은 돈은 고작 3천만 원. 이제 어떡하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영숙이는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여보, 현실을 받아들여요. 우리 나이의 장사는 무리예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58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파트 경비원은 월 200만 원, 택배 상하차는 월 180만 원. 이런 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30년 대기업 다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니. 아들 준혁이에게 사업자금 지원을 부탁해봤습니다. 아버지, 저도 대출 갚느라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준혁이의 차가운 반응에 마음이 아팠어요. 딸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러시면 가족들만 힘들어요. 가족들이 모두 반대하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한 해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TV만 보고 낮잠만 자고 친구들 만나기도 부끄러웠어요. 민호야, 요즘 뭐해?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아직 알아보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영숙이는 이 시기부터 마트 계산원 일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월 80만 원이라도 벌어야죠. 영숙이가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초라해졌습니다. 아내가 일하는데 남편이 집에만 있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게 뭘까? 대기업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돈 관리를 잘못한 건 아니었어요. 적금도 꾸준히 넣었고 보험도 들었고 집도 샀잖아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안 한 것도 안전을 생각해서였는데. 그때 투자를 했으면 지금쯤 돈이 많았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동료 김 과장은 강남 아파트 투자로 10억을 벌었다고 했어요. 이웃 박 씨는 상가 건물 투자로 월세 수입이 1,000만 원이라고 하고요. 왜 나만 바보같이 적금만 넣었을까?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2024년 들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세 번째 도전을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상권 분석을 직접 해보고 경쟁업체 숫자도 세어봤어요.
유동 인구도 시간대별로 조사했고 주변 직장인들 점심 식사 패턴도 파악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메뉴 개발도 공부했어요. 유튜브에서 치킨 레시피 영상을 보고 양념 비율도 연구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메뉴로 차별화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자금이었어요.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새로 가게를 차리려면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까?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봤더니 아파트 담보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금 대출은 금리가 높아요. 연 6.5%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달 이자만 50만 원 넘게 나오는 계산이었어요. 그래도 성공하면 갚을 수 있어. 영숙이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쳤어요? 집까지 담보로 잡고 장사해요? 실패하면 우리 갈 곳이 없어요. 영수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성공 확신이 있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정말 그만해요. 부부 싸움이 심해졌어요. 영숙이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 불안한 적이 없었어요. 제발 현실을 받아들여요. 저도 답답했어요. 그럼 내가 뭘 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경비원이라도 하세요. 부끄러워할 게 뭐 있어요? 내가 30년 대기업 다닌 사람인데 경비원을 해?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이들도 와서 만류했어요. 준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려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치킨집은 안 되세요. 준혁아 아버지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너는 몰라. 압니다. 하지만 집까지 잃으면 어떡해요? 엄마는 생각 안 하세요? 은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아빠 저 결혼 준비하는데 집까지 없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이기적이세요.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만 정말 마지막이야.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돼. 3개월 동안 가족들을 설득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준비했어. 상권 분석도 직접 했고 메뉴도 차별화했어. 영숙이가 결국 포기하며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실패하면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은 못 봐줘요. 고마워. 이번엔 꼭 성공할게. 2024년 10월 드디어 세 번째 치킨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자리를 골랐어요.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섞여 있는 지역으로 점심 배달 수요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권리금은 2,500만 원, 인테리어비 2천만 원, 초기 운영자금 500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아파트 담보 대출 5천만 원을 받아서 진행한 거죠. 이번에는 메뉴도 차별화했습니다. 일반 치킨 외에 닭강정, 닭갈비 같은 메뉴도 추가하고 점심 도시락 메뉴도 만들었어요. 이번엔 정말 다를 거야. 11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지만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상권 분석도 3개월간 직접 했고 경쟁업체 메뉴와 가격도 다 파악했습니다. 차별화 전략도 세웠고요. 꼭 성공할 거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기도 해요.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정말 끝이거든요. 집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요. 영숙이 얼굴을 보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하느라 고생하는데 남편은 또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이들도 걱정하고 있고요. 정말 이번만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한 걸까? 대기업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됐을까요? 저축도 꾸준히 했고 집도 샀고 연금도 준비했는데 아마 투자를 안 한 게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저만 안전하게 적금만 넣었거든요. 그때 용기를 냈으면 지금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죠. 이제 남은 건 이번 마지막 도전뿐이에요. 성공하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순이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출 이자 갚고도 생활비는 충분히 나올 거고요. 은지 결혼 자금 3천만 원도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실패하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고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해. 이 나이에 다른 선택지가 없어.
여러분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58세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까요? 자존심을 버리고 경비원이라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도전을 해볼까요?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번 11월에 세 번째 치킨집을 오픈할 거예요. 정말 마지막 도전이니까 꼭 성공하고 싶어요.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안겨주고 싶지 않거든요. 30년 대기업 생활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대기업 다니면 노후는 안전하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투자도 해야 하고 다양한 수입원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같은 일만 하다 보니까 적응력이 떨어졌어요. 새로운 환경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도전에서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공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